유럽인들에게는 낯설고 거친 땅,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던 땅이던 북아메리카 신대륙은 17세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거쳐 제2의 유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만들어진 13개의 영국 식민지들은 크게 북부와 남부에 걸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농업에 최적의 환경을 지닌 남부의 식민지에는 유럽이 요구하는 쌀, 염색에 쓰이는 인디고, 담배, 목화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단일 작물만을 재배하는 대농장, 즉 플랜테이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플랜테이션의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농장주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고, 이후 남부는 노예제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반면 남부와는 달리 험하고 추운 자연 환경과 싸워야 했던 북부는 어업, 목재업, 선박제주 등의 산업을 발달시키며 상반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초 북아메리카는 여전히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동부 해안에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도시를 만들고 마을을 형성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지만,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숲과 호수로 둘러싸인 곳은 거의 대부분 원주민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이들 원주민들은 정착하는 족족 땅에 선을 긋고 토지를 사유화하는 백인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민이 주를 이루는 영국계 백인들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는 서로 납치, 방화, 살인을 주고받는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수적으로 열세 있었던 백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은 종교의 회의를 느끼거나 힘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술과 매춘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에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만회하고자 하는 개신교 목사들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열며 느슨해진 생활 규율을 다잡고 엄격하게 신을 섬기라고 소리쳤습니다. 1730년대에서 40년대에 일어난 이 운동을 대자각운동이라고 합니다. 대자각운동을 주도한 목사들이 벌이는 부흥회에서 신도들은 노래를 부르고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게 바로 한국식 부흥회의 기원입니다. 훗날 미국식 신교도를 받아들인 한국의 교회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죠. 한편 18세기 중엽이 되자 북아메리카에는 점차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갈등은 오디오 연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켄터키 등 중부에 해당하는 오하이오 계곡을 놓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프랑스와 애팔란치아 산맥을 넘어 동에서 서로 확장해가던 영국이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오하이오 계곡은 오디오 연안에 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각종 자원과 농지가 풍부했고, 이전 편에도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당시 유럽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던 비버털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하이오 계곡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영국도 프랑스도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하이오 계곡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입김이 더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디오 연안에서 멕시코만까지 비버털 교육 등을 통해 미시시피강 교역로를 개척했던 것이 프랑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지 자체를 점유해서 영국이 사유화를 했던 영국인 이주민들과는 달리 토지를 부족민들 사이에 공유재산으로 여겼던 원주민들은 영국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토지에는 관심이 적은 대신 비버털 등 교역품을 사고 파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프랑스인들은 원주민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도 이 지역이 프랑스의 세력권 아래에 들어간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17세기 말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패권을 놓고 잦은 국지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54년 프랑스와 영국은 대규모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의용군을 이끌던 조지 워싱턴의 중대 병력이 오늘날의 피츠버그 근처에 위치한 프랑스군을 공격하면서 7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에서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 프랑스군과 원주민들이 동맹을 맺어 영국군과 싸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원주민이 프랑스 편을 든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영국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7년 전쟁은 북아메리카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아프리카, 인도, 필리핀, 캐리비안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벌였고,
특히 유럽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때문에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7년 전쟁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첫 번째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된 전쟁은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1757년부터 영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북아메리카에서는 영국이 퀘벡과 몬트리올을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오늘날의 캐나다 지역에서 프랑스를 몰아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북아메리카 내륙은 프랑스에게 가장 중요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아메리카 식민지는 캐리비안의 생도맹그였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의 설탕 생산을 좌지우지하는 플랜테이션들과 노예들이 즐비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지역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반면 대륙의 땅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는 이왕 캐나다 지역도 빼앗겨 버렸겠다, 과감하게 캐리비안 식민지들만 지키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미 영국에게 빼앗긴 지역뿐만 아니라 아직 자신들의 손에 남아있던 미시시피강 서쪽의 영역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지역을 모두 스페인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영국에게 빼앗길 바에는 같은 부르봉 왕가인 친척 스페인 왕실에게 땅을 넘겨 영국을 대신 막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한편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사정이 복잡했는데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7년 전쟁 기간 영국과 싸운 덕에 우선 가장 애지중지하던 식민지인 쿠바를 영국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스페인 역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에 있는 넓지만 쓸모없는 땅보다는 세계의 설탕 생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알짜배기 섬인 쿠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스페인은 영국에게 일종의 딜을 시도하게 됩니다. 플로리다를 넘길 테니 쿠바를 돌려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영국 역시도 쿠바가 더 좋은 땅인 것은 알지만 군사 전략적으로 조지아와 국경을 마주한 플로리다를 차지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국경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락합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사실상 미시시피강 동쪽의 모든 땅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1763년 끝이 난 7년 전쟁의 결과는 철저하게 영국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북으로는 오늘날의 캐나다 지역에서 남단의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토를 확보한 북아메리카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개발이 덜 된 야생 지역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훨씬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는 이제 사실상 영국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763년 시점에서 대영 제국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의 정점으로부터 불과 20년 만에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중요 지역을 대부분 상실하는 충격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영국은 북아메리카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은 왜 영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는 미국 독립혁명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